728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맨입니다. 오펜하이머와 함께 돌아온 부산맨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 촬영하는 날짜는 16일이고요. 저는 어제 11시 영화로 보고 왔고, 네. 니는 오늘 새벽 보고 왔지? 네, 그 오펜하이머가 어제 15일에 광복절에 개봉을 했는데 저는 사실 어제 뭐 볼 수도 있었지만 뭐라 해야 되노? 그 아이맥스로 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뭐 밤이라도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좀 더 좋은 좌석에서 보고자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은 아니지, 아침 6시 반 영화를 보고 왔어. 새벽. 아침 6시 반에 근데 여름이라 가지고 밝더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데 용산에 CGV 보러 가면은 다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 근처에 이제 뭐 있는데 그 아침에 가면 그래도 한 좌석이 한 400개쯤 될 건데 한 300개 찼단 말이야. 전부 다 무슨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만 백화점 앞에 가득해가지고. 아니 나도 놀란 게 나는 그 아침에도 사람 많더라. 나는 상암에 MX관에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돌비 애트모스 그건데 근데 나도 놀란 게 뭐냐면 나는 그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거기를 자주 간단 말이야. 자주 가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 아 진짜로? 밤에도? 아니 근데 뭐 밤에 또 그렇고 그 영화관 갈 때부터 해가지고 그치.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거기 영화관에 이제 들어가는데 줄 서서 들어가는 게 처음이야. 아니 줄 서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는 예를 들어서 300명이 영화 보러 간다 얘가. 내가 딱 맞춰서 갔거든. 6시 35분 영화면 보통 6시 45분에 시작하니까 내가 한 25분쯤에 도착했는데 어차피 그 시간에 용산 아이맥스가 아니고 아이파크몰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말이야. 아침 일찍. 그러겠지. 서로 다 알아. 영화 보러 가는 거지. 근데 뭔가 되게 민망하대. 근데 뭔가 그 안에 끼고 싶지 않은데. 오타쿠는 아닌데 뭐 오펜하이머 영화 보러 가는 게 뭐 근데 커플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혼자 왔더라고. 그래서 막 3, 3, 5 가는데 아무도 서로 얘기 안 하고 핸드폰만. 근데 너무 웃겼던 게 6시 35분 영화면 광고 때문에 한 45분에 시작하는 거 영화 좋아하는 사람 좀 안단 말이야. 근데 이 순진한 사람들 몇 명은 막 뛰어가더라고. 뭐 콜라 주문해놨을 수도 있긴 한데 좀 뭔가 재밌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쨌든 그 영화의 인기를 좀 실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지. 우리가 좀 느꼈는데 논란이 왔으면 놀라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리뷰해볼 영화 자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오늘 동해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렇지. 내가 예고편 때 얘기했던 원작입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근데 사실 이 책이 원판이 있고 이거 특별판인데 이 특별판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25,000원이네. 가격 저렴하지 않고요. 저렴하지 않고. 근데 이 영화 보려고 빌리려고 했는데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10일 이상 기다려야 되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뭐 중고 상품 이런 것도 있는데 중고 상품도 이제 거의 다 팔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 바에는 이게 지금 알라딘 같은 데서 되팔기나 하시면 절반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보다가 깔끔하게 보는 건 포기했고 이게 90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000페이지인데 참고 문헌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안에 본 내용은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한 400페이지 긁었거든요. 그래도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가 일주일 전에 샀는데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일하면서 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하루 이틀 밤새게 됐는데 400페이지 제가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 400페이지 보고 나서 내가 다큐멘터리도 어제 전에 봤거든. 아 보고 왔구나. 최근에 그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나그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펜하이머 이 영화 그 크리스토퍼 놀란도 나와. 그 맞아. 다큐멘터리에 그 비하인드. 근데 비하인드라기보다는 오펜하이머 그 삶에 대해서 만든 이제 그런 완전 다큐멘터리 인터뷰 같은 거 들어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영화를 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채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책을 절반 정도 봤기 때문에 책을 보고 영화를 본 거랑 책을 안 보고 영화를 본 거랑 둘 다 느낌이 다르더라고. 안 본 부분이랑 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오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인상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아닌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뭐 내가 첫인상? 영화에 먼저 얘기할까? 먼저 얘기를 하면 첫인상,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영화를 보고 나서의 첫인상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자유롭게. 저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다 봤고 워낙 좋아하는 감독 영화라서. 옛날 픽사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픽사 한 10년 보니까 지긋지긋하더라고. 그 영화고 뭐 재미랑 감동 포인트가 다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지. 마블 시리즈도 그랬다 이거. 뭐 플롯이 정해져 있지. 10년 지나니까 지긋지긋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픽사 영화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잘 안 보게 되듯이 놀란 감독 영화도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초반에 첫 인상 보고 난 느낌을 얘기하자면 사실 그냥 전형적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다는 점이 하나 있고, 역대 모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지루하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한데 내가 평전을 되게 좋아해. 내가 자서전이랑 책 중에서도 자서전이랑 평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걸 약간 소설처럼 읽어가지고. 그래서 뭐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 순위를 따지자면 한 3등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 많잖아요. 인터스텔라, 뭐 덩케르크도 있고, 그리고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 다크나이트 나머지 시리즈는 별로 인정 안 하고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랑 네가 재밌다고 한 거 뭐였지? 테넷? 테넷도 있고 진짜 좋은 영화 많은데 그거 다 포함해서 다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루하고 전형적인 놀란 감독 영화인데 너무 좋았다. 일단 첫인상은 이거 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뻔하고 얘기하지만 재밌긴 했다. 굉장히 좋았어. 나는 좀 첫인상이 어땠냐면 일단은 내가 상상하는 영화랑 좀 달랐어. 나는 사실 우리가 예고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고편 보고 우리가 썰을 풀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거가 거의 다 빗나갔더라고. 원래 예상했던 게 뭐였지? 나는 뭐 우리 그때 이건 얘기 말했지. 근데 내가 예상한 건 뭐였냐면 그 스토리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 나오고 이런 마지막에 핵 떨구고 리틀보이 팬맨 떨구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가 후회하는 걸로 끝날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 리틀보이 팬맨을 떨어뜨린 장면에 극적인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예상을 했는데 완전 달랐어. 일단 사실 저희는 일단 뭐 이전 영상도 그랬지만 저희는 스포가 있는 리뷰입니다. 스포 리뷰고 일단 청문회가 사실 주 내용이잖아. 사실 이 영화가. 이게 사실 왜냐면 청문회가 주 내용인 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이 이제 다루는 내용 자체가 그 핵폭탄 떨구고 그리고 핵실험 하고 나서 이제 오펜하이머의 그런 뒤틀린 인생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첫인상이 내 예상과 너무 좀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었고
나도 네 말처럼 그 막 순위를 매기자면 1등은 아닌 것 같아. 1등은 논란 작품 중에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처음으로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제대로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던 영화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예전 영화들은 그래도 쭉 다 보고 나면 내가 이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랬던 게 테넷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테넷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고 이게 좀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도 다 뭐 안다고 나는 나름 다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오펜하이머는 등장인물이 많아서 그런가. 네, 등장인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뭐 했고 이게 중간중간 헷갈리더라고. 근데 그게 왜냐면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이면은 다시 보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책을 한번 읽고 다시 보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면 저는 그게 초반에 400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보니까 좋았던 거는 뭐 그 와콘 슈발리에나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나 뭐 막스 보른이나 뭐 닐스 보어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책에선 중요하지 않거든. 이 그렇지. 오펜하이머 삶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하지 않고 그 주변에 이제 오펜하이머 동생이나 이제 프랭크 오펜하이머나 아니면 와콘 슈발리에나 텔러라든지. 텔러라는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하고. 중요한 근데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자들 그리고 오펜하이머 주변 사람들의 나올 때 등장할 때 그걸 이제 정보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영화를.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나도 이거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많고. 왜냐면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지도 않았고 근데 어느 정도 지식은 다 있었어요. 이제 뭐 맨하탄 프로젝트라든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나는 내가 조금 더 공부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더 공부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재미없고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영화 보면 그거 나왔잖아. 처음에 흑백이 나오고 칼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나는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이 부분이 이거 내용이구나 이거 내용이고 이걸 알고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시간 순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원래 책은 안 그런데 영화 버전은 좀 시간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부분 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흑백 부분은 솔직히 좀 별로였던 게 그 스로우 그 제로 로다주가 연기한 스로스 스로스 그 제도 그 이제 회상하는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로스 관점인 것 같지 그게. 스로스 관점이지. 나는 그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으로 나눠서 처리할 때는 그만한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웬만하면 그냥 다 컬러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면 전부 다 흑백으로 처리를 하던지. 흑백 영화랑 컬러 영화를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좀 왠지 그런 거 보면 못 부린 것 같아가지고 항상 좀 별로였거든. 그런 영화들이 있어. 누구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그러는데 인물들과 한 두세 명 인물이 있으면 특정 인물의 플래시백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기억이라든지 그 영화 뭐 그런 영화 몇 개 있었는데 섞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뭐 안 좋은 기억에 대한 뭐 전쟁 기억에 대한 그런 거는 흑백으로 처리하고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냥 그 제도 기억만 흑백으로 처리해 구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그건 좀 별로더라고 나는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 읽어본 적 있나? 많이는 안 봤는데 개미랑 몇 개는 봤어.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의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 네가 얘기했으니까 개미를 얘기하자면 그 조나는
이제 조나탕 머시기인데 조나탕이랑 그리고 뭐 개미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둘이가 다른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설이 그렇게 하다가 그 둘이 만난 장면이 딱 생기면서 그게 하나로 합쳐지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난 그게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리고 뭐고 처음 시작할 때 칼라 부분에서 딱 처음에 이제 부제 같이 핵분열이라고 하고 그치 핵분열이라 나오고 2번 나오는데 핵분열 핵융합 그리고 흑백분 핵융합이었는데 그게 원자 폭탄이랑 수소 폭탄이잖아.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 쪽은 원자 폭탄 쪽으로 이제 그런 부제가 달렸고 스트로스 대령 쪽에는 이제 수소 폭탄 쪽으로 이제 이렇게 달렸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트로스 대령이 패배하는 그런 식의 영화잖아.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게 그래서 그쪽에 극적으로 약간 이렇게 달리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건데 나는 그래서 흑백 처리도 난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 나는 괜찮았고 그리고 연기를 연기를 좀 졸라 잘하다 진짜 다들 진짜. 근데 이제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딴 사람은 잘 모르겠고 딴 사람은 다 뭐 유명한 배우들이고 근데 솔직히 그 배역들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뭐 로다주도 그렇고 맷 데이먼도 그렇고 에밀리 블런트도 그렇고 거기 나온 배우들이 나는 너무 넘치는 배우들이 생각하거든. 그 역할에 그렇지. 비해서는. 왜냐면 역할은 그렇게 큰 역할은 다 조연들이다 얘가. 결국에는 주인공은 한 명밖에 없고 그 조연들의 주연급 배우들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뭐 황정민, 뭐 송강호 아니면 뭐 설경구? 설경구 제일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배우들을 그냥 뭐 조연급으로 다 캐스팅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연기는 여기서 다 넘쳐나는 부분이고 그렇게 뭐 막 이 사람을 새로 발견했다 이럴 부분은 없고 발견은 없었지. 뭐 네 말대로 다들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자꾸 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사람 그 캐릭터 이제 나한테는 이제 캐릭터로 남아 있다고 보면 그 캐릭터랑 얼마나 부합할까. 근데 요거를 이제 신경 쓰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킬리안 머피 개인적으로 굉장히 캐스팅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진짜? 킬리안 머피가 너무 착하게 생겼어. 내 관점이니까 너무 선하게 생겼어. 원래 사람 자체가 마스크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 킬리안 머피도 아마 살을 많이 뺐는지 살 많이 뺐다더라. 많이 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오펜하이머가 엄청 말랐어요. 이 사람 그 나중에 보면 영화에서 아마 그 장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육군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중령으로가 이제 인간 하게 해. 그 드로브스 그 사람인가 사령관이 하게 하는데 그로브스 그로브스가 이제 중령으로 인간 해라 이랬는데 하겠다 했는데 못 해요. 왜냐면 너무 말라가지고 그 디스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신검에서 탈락했네. 신검에서 탈락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군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 형식상으로 해야 되니까 뭐 서약서 같은 거 쓰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상 엄청 말랐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영양실 좀 비슷해.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사람이고. 근데 과연 킬리안 머피 그 얼굴이 오펜하이머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동엽이는 이제 잘했다고 했지만 연기하고 당연히 잘했지. 근데 이제 이미지로 보면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책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반 또라이에 그리고 반은 좀 우리 그런 말 많이 한다 얘가. 성정은 착하다, 천성은 착한 사람이다. 근데 머리는 좀 또라이야. 괴짜지 괴짜.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영화에서는 킬리안 머피가 연기한 오펜하이머에 너무 착하게 나오더라고. 너무 착해 사람이. 난 그게 얼굴이 역시나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다.
영화 버전의 킬리안 머피의 오펜하이머 너무 착했다. 그래서 이 책을 어쨌든 근간으로 했으니까 책에서 표현하는 오펜하이머랑은 좀 안 맞았고, 근데 그럴 수는 있지. 킬리안 머피가 해석한 오펜하이머라는 캐릭터는 이제 인류를 그래도 사랑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선한 그런 게 있으니까 논란의 해석이지 않을까 싶다. 크리스토퍼 논란. 뭐 논란이 이제 디렉팅을 했겠지만은 보통 배우들이 이제 각본도 캐릭터 다 썼다 이거 이번에. 보통 뭐 논란은 보통은 아마 원래는 옛날에 조나단 논란이라고 자기 동생이랑 같이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아마 자기가 썼는가 봐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캐릭터 해석은 이제 배우도 직접 하니까 뭐 킬리안 머피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하지 않았을까 싶고 뭐 연기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다 대단한 배우들을 캐스팅했으니까 뭐 잘했고. 근데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나는 이 영화에서 연기가 진짜 핵심인 영화라고 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영화 자체가 뭐 블록버스터라든지 그러니까 뭐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거는 핵폭발 그 트리니티 때밖에 없잖아. 그 말고는 전부 다 대사거든. 오로지 다 대사로 쭉 다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기로서 모든 걸 다 끌고 나가야 되는 영화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좀 더 영화가 빛이 나지 않았을까. 물론 영화 자체도 연기를 못하면 안 되는 난 영화라 생각하거든. 진짜로. 영화 자체가 진짜 보여주는 게 뭐 연출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기에 그래서 진짜 연기로 몰빵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배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긴 한데 근데 좀 다큐멘터리랑 헷갈려서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오펜하이머 어린 시절 안 나왔지? 나왔지. 나왔나? 언제 나왔지? 그 제일 처음에 뭐 사과 올려놓은 것도 그렇고. 아니 그거는 대학교 시절이다. 대학. 완전 애기 때. 완전 애기 때는 안 나왔지. 안 나왔지. 이제 그게 어째 보면 책 버전, 다큐멘터리 버전, 영화 버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진짜 이 시대적인 해석이랑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이랑 모든 정보 모든 거는 책으로 보는 게 제일 100%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하자면 다큐멘터리 보면 딱 돼.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영화가 제일 재밌다. 영화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딴 것도 많이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거니까 영화에서는 그 딱 특정 부분 이상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약간 대학원 시절 그게 이제 케임브리지인데 영국으로 갔단 말이야. 그렇지. 영국으로 가서 거기가 아마 대학원으로 가는 건데 영국으로 가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까지를 이제 한 건데 그냥 앞에 어린 시절은 잘라낸 거지. 근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영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미 쌍관처럼 흘러가. 오펜하이머 인생이라는 게 희한하죠, 그렇지.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이 오펜하이머가 괴짜다야. 그리고 되게 예민하고 어렸을 때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거든. 근데 그 원래 이유가 엄마한테서 나와. 이 사람 엄마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원래. 아버지도 되게 부자고 엄마도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미술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 미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학자 미술학자 같은 사람인데 이 엄마가 애를 엄청 과잉보호해서 키웠어. 맞다. 나 그거 싸고 돌아왔대. 엄마 치마폭에서만 자랐는데. 그래가지고 한 초등학교 때까지 애가 남들하고 소통을 아예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책에서 나오는 걸 보면 거의 남들이랑 소통이 없어. 근데 애도 마침 천재가 나왔어. 애를 낳아보니까 사실 천재지. 말도 안 돼. 초천재가 나왔는데 반에서 계속 1등하고 이러는데 애들이랑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보통 애들은 그래도 흙도 좀 파먹고 남들이랑 싸움도 좀 하고 이렇게 자라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좀 되는데
엄마가 막 밥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다 챙겨주고 이러니까 애가 남들이랑 소통을 못하는 거라. 얘가 어렸을 때 약간 왕따도 당했어. 그래, 그 캠프 사건. 캠프 사건이 결정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좀 거기서 취업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암울한 그 시기를 보내다 공부는 또 계속 잘해.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으로 갔을 때가 교수한테 독사가 매이고 이럴 때가 이제 정점을 찍는 애가 돌아버려가지고 그때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걸 좀 극복하고 여러 그게 있었지만 결국 어쨌든 물리학적인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극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핵폭탄 다 터뜨리고 자기 인생의 정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세계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청문회에서 불려오면서 그렇지. 이제 빨갱이로 몰리면서 다시 이제 그 어렸을 때처럼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그거를 원래 이 사람 별명이 오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 주변 오피. 사람들한테는. 근데 오피 전에 오펜하이머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물리학자로 딱 변신하면서 오피라는 이제 어째 보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실제로 만들진 않았겠지만 또 오피라는 정체성이 생겼다. 근데 청문회장 가면서 어렸을 때 그 오펜하이머가 다시 나오는 거라. 우울한 상태로. 그래서 어째 보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암울한 사람이 가운데는 그걸 극복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 처음과 끝이 되게 비슷해. 암울하기 시작해서 암울하게 끝나. 그래서 어쩌면 되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희한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인데 실화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참 싶기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참 잘 표현을 한 게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우울하게 빠진다니까. 근데 나도 그 이제 저는 이 책의 뒷부분은 안 봐가지고 이거는 영화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다시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상황에서 키티 자기 와이프 에밀리 블런트가 오펜하이머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왜 그거를 맞서 싸우지 않냐? 왜 너는 그걸 그치. 당하고 말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 캠프 사건이랑 되게 비슷한 거라. 캠프에서도 자기가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어. 저항하지 않고 그렇지. 빨가벗까지 하고 꼬치까지 죄송합니다. 그 성기까지 이렇게 다 페인트 칠을 당한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을 당하고 얼음 창고에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청문회장이랑 되게 비슷한 거라. 그렇지. 어렸을 때 치욕 당했을 때도 이 사람 되게 특이하게 그때 저항하지 않았댔거든. 근데 다큐멘터리 보면 그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해. 이 친구는 뭔가 자기 안에 뭐 단단해서 그렇게 참았다 그러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지. 근데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지발로 기어 들어갈 때 그 아인슈타인 그렇게 얘기한다 얘가. 뭐하러 거기 가냐. 그리고 아마 다큐에서는 이제 fool이라고 하는데 바보다 이렇게 하거든 아인슈타인이.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스트라우스 그 제독이 자기 뒷담화했다고 오해하는데 알고 보면은 둘이서 그냥 그런 얘기 한 거다 얘가. 맨 마지막 장면이잖아. 너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살짝 빡쳤거든. 뭐하러 네가 그렇게 난도질 당하냐 이런 건데 오펜하이머는 그 캠프에서도 난도질을 당하고 말년에도 청문회장 끌려가서 난도질을 당해. 그걸 저항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보면 처음과 같이 되게 비슷해. 그 끝부분을 영화가 되게 잘 다뤘어. 표현을 했어. 근데 좀 아쉬운 건 그 어렸을 때 캠프 사건도 좀 해줬으면 그렇게 해서 딱 처음과 끝이 딱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좀 됐을 건데 너무 끝부분만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근데 영화의 연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연출은 뭐냐면 연출이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니지만은 나는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자기 혼자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막 흔들리는 효과라든지. 있지 트라우마지 그거.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청문회 때 얘기할 때도 자기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나오잖아. 맞아. 실제로 그런 연출을 하잖아. 나 깜짝 놀랐다 그때 살짝 돌다가 저거 진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스토리를 알고 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뭐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출을 해도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자꾸 슬램덩크가 떠오르더라고. 슬램덩크?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거 극장판. 이번에 나왔던 거. 그것도 이노우에 감독이 연출한 건데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면 그런 게 있어. 원작 안 본 사람들은 좀 뭐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세대는 이제 40대 남자들은 대부분 봤으니까, 특히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지. 그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왜냐면 다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화책을 안 보고 보면 요즘에 뭐 10대들 아니면 20대 초반 애들 보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막 농구하고 막 스토리가 나오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 근데 그거 약간 배제한 것 같단 말이야. 어차피 볼 사람도 볼 거니까.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번 영화에서는 솔직히 저는 좀 거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걸 공부하고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창작물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나 뭐 테넷도 그렇고, 뭐 원래 창작물들은 이 사람 어쨌든 앞에서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고, 뭐 아빠와 딸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일단 어느 정도는 해주고 스토리에 이어지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설명을 조금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뭐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뭐 진태 트럭도 그렇고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와콘 슈발리에 이런 사람도 그렇고 그냥 툭툭툭 나오면 그래서 뭐 자기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는 좀 건방지다고 난 느꼈거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방점을 찍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네가 얘기했던 핵폭탄 트리니티 핵실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뭐 더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연출에 대한 평가고, 세부적으로는 좀 네가 했던 그런 거는 뭐 딱히 그렇게까지 참신하다고는 못 느꼈어. 근데 그 트라우마에 대한 거, 그래. 그 연설할 때 앞에 사람이 이제 방사능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막 얼굴 날아가는 그런 거, 피부 날아가는 그런 거 연출한 거는 그냥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본 클리셰 같아가지고. 나는 사실 그 장면을 어떻게 봤냐면 보면 쿵쿵쿵쿵쿵쿵 하잖아. 이것들부터 해가지고 조용해졌다 갑자기 소리가 확 나는 것도 그렇고, 오펜하이머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난 오펜하이머 자체가 핵폭탄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핵폭탄 그치. 터지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트리니티 실험 할 때도 10, 9 이렇게 하고 카운트 하다가 쫙 이렇게 하는데, 나는 트리니티 실험하기 전에도 그 보면 폭탄 가지고 이렇게 작은 폭탄으로 실험하잖아. 그때도 그거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에 이거 왜 이렇지 이랬거든. 무슨 소리냐면 발사 이렇게 탁 누르는데 누르고 터지고 조금 있다 소리 난다. 진짜. 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원래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 왜냐면 핵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쾅 하고 시간 지나서 다시 이거 공기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싹 모이잖아. 모이면서 이제 버섯이 나오는 건데 그때 소리가 나는 건지 뭐 실제로 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다 딜레이가 있더라고. 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소리 나더라고. 딱 버튼 누르고. 연출에서 제일 좋았던 연출 하나랑 제일 안 좋았던 연출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나는 거기 이어서 얘기하자면 제일 좋았던 건 일단 오펜하이머의 그 멘탈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핵폭탄 그것처럼. 그래서 그게 소리가 딱 조용해졌다가 쾅 하는 것도 똑같고 핵폭발랑 똑같고, 그런 연출 자체가 난 되게 좋았어. 그 오펜하이머의 멘탈이 부서지는 그거라고 난 봤는데, 그리고 약간 나는 오펜하이머 자체도 약간 핵이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이게 핵인가 분열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자체도
보통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난 해결장 오펜하이머로 표현을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난 그 연출은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난 제일 안 좋았던 연출이라 안 좋았던 연출적인 거는 난 잘 모르겠어. 난 연출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 저는 제일 좋았던 건 역시 아무래도 그 트리니티 우리 핵실험 할 때. 근데 그걸 약간 그냥 진짜 그거 CG 하나도 안 썼다며. 근데 그거를 진짜 각 잡고 진짜 그거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완전 만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장면을 동엽이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에서 봤고 MG가 거기서 봤고 MX가 MX관에서 봤고 저는 용암역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 그러니까 그 장면은 IMAX에서 봐야 돼. 진짜 내가 볼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딱 생각했거든. 이거 2D관에서 보면 절대 이 느낌 안 나겠다 싶었던 게 그 IMAX는 어쨌든 길잖아. 길단 말이야. 보통은 이제 16:9 정도 된다고 보면 이거는 IMAX 좀 더 긴데 내가 B14, 15에서 봤거든. 앞에서 거의 두 번째 열에서 봤단 말이야. 앞에서 봤구나. 너 완전 앞에서. 그때 거기밖에 자리가 없었어. 근데 그게 고개를 쳐들고 봤는데 눈앞에서 핵폭탄이 터지는데 내 앞에서. 근데 제가 그 밑에도 봤거든요. 이게 옛날엔 잘 그런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좌석 밑에까지 그 스크린이 있더라고. 저 밑에 이렇게 봐야 돼.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거든. 핵폭발이 여기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전 그때 엄청난 중압감? 근데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되게 재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 핵폭발이라는 게.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좀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까. 어차피 재현하는 거니까 더 웅장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냥 그때 진짜 했던 핵실험 느낌처럼 했던 것 같아. 네, 요 정도. 왜냐면 그게 처음 핵폭발이었기 때문에 엄청나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물론 뭐 전방에 10몇 킬로까지 다 날아간다고 하긴 하던데 그 당시에는 엄청났겠지만 지금은 수소폭탄 이만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살린 것 같은데 그거를 음향 효과 없이 터트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 움직이는 GIF 파일처럼 막 움직이는데 내 눈앞에서 화염이 막 일어나고 그게 약간 무슨 태양에 그 태양 보면 태양연로에서 이거 폭발 흑점 같은 거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신비한 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출이라고 치면은 그게 뭐 한 15초 될란가? 한 15초, 20초 동안 보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되게 아름다웠어. 그 장면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동엽이가 얘기한 개인적으로 그 멘탈 깨지는 부분, 오페라 멘탈 깨지는 부분도 난 되게 좋긴 좋았는데 그건 연출보다는 연기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 킬리안 머피 연기가 개인적으로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감정이 변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다 잘해. 웬만한 배우들은 빡치는 연기, 화내는 연기나 뭐 사랑에 빠지는 연기 이런 거 잘하는데 무너지는 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펜하이머가 이게 그 살짝 뭉클했던 게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안에서 이제 망가지거든. 그게 이제 다 이제 국가가 시켜가지고 핵폭탄까지 만들었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제 터뜨렸고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고 한다 얘가. 어찌 보면 자기도 희생해서 한 건데 빨갱이 몰려가지고 완전 뭐 치조당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착잡한 표정 그런 착잡한 표정 연기가 난 너무 뭉클하더라고. 그렇지. 연기 잘. 그게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연출 좋았던 연출이고 좀 싫었던 연출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여자친구와의 관계. 이제 이거는 또 책에서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펜하이머랑 그 진테트록이랑
원래 처음에 이제 사랑에 빠지고 진택트로 되게 특이한 여자예요. 보면 오펜하이머 주변에 이게 약간 그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관상이 아니고 사주팔자가 팔자가 오펜하이머 사주팔자가 조금 센 거 같은 게 주위 여자들이 다 이상하거든. 엄마도 그렇고 자기 와이프 키티도 이상하다 사실. 키티도 에밀리 블런트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키티가? 키티 되게 이상한 여자야. 키티 원래 주변 사람들도 싫어했었어. 이 여자 엄청 센 여자라 가지고 소유욕도 강하고. 그래서 키티가 에밀리 블런트가 캐스팅을 잘못했다 보는데. 맞아. 너무 예쁘. 너무 예쁘다. 예쁜 여자를 원래 그 지금 우리 다큐멘터리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좀 못생겼거든. 근데 어쨌든 키티도 좀 세제. 근데 진테트록도 정신 분석학 이런 거 전공했는데 나중에 애기들 그 한단 말이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애기들 이제 케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데 직업적으로는 되게 잘 맞는데 자기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자살하거든. 근데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여자는 원래 이제 공산당원이야. 완전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공산당원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잔데 자꾸 왔다가 갔다 이래. 그러니까 오펜하이머한테 다시 오펜하이머 연락하면 받아줬다가 또 떠나고 또 오펜하이머 그때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꽃 주면 꼭 버려버려. 완전 나쁜 여자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시크하고 매력적인 여잔데 뭔가 곁에 둘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꽃다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꽃다발은 그건 실화니까. 실제로 그냥 버렸다. 그건 상징적인 게 아니고. 난 상징적으로 봤는데. 주면 눈앞에서 바로 버렸다. 나는 그게 뭔 상징이라고 생각하냐면 꽃다발 모양이 핵 모양 같잖아. 그래서 어쨌든 자기 그거를 뭐라 해야지? 자기 자신의 그거를 이제 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그거를 그냥 오펜하이머 자체를 거부한다는 걸 이렇게 버린다. 이런 난 그런 식으로 또 봐가지고. 아니 이거는 그냥 책에서 이 책은 특이한 게 엄청난 기록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100페이지가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참고 문헌이. 그래서 그만큼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장면들은 다 원래 있었던 일. 상징적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난 그것도 궁금하다. 그 보면 오펜하이머랑 진테트록이랑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관계를 가지면서 이거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거는 연출이지. 연출이겠지. 영화적 연출. 왜냐면 그런 장면은 책에서는 안 나오고 기록에도 없거든요. 그거는 그 관계하는 장면도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책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잖아.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그거를 읽는 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구절을 굉장히 유명한 말. 나중에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됐다고. 핵폭탄 실험하고 나서 원래 얘기하는 건데 나가사키랑 떨구고 나서 얘기하는. 그랬나? 실험하고 나서인지 떨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 영화적 연출이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진테트록이랑 오펜하이머가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옛날에 불륜이라고 했었는데 난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긴 했는데 불륜이지. 근데 불륜이라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그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다요. 근데 이게 좀 가슴 아픈 사랑이겠죠. 어째 보면. 왜냐하면 진테트록도 지가 자기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 그리고 좀 스포긴 한데 책을 안 보신 분들한테는 이 여자가 레즈비언이야. 그래? 제가 봤을 때 양성애자인데 이때는 그 동성애라는 게 거의 이제 정신병이었어요. 이 당시에 1920, 30년도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이 당시에 동성애는 게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에이즈 환자고 이제 이럴 때라 가지고 이단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동성애를 자꾸 느끼니까 그거를 계속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책에 보면 자살하기 직전에는 남자들이랑 계속 그 섹스를 해. 많은 남자들이랑 섹스를 막 하는데 결국에 동성애가 계속 안 고쳐지니까 아마 그것도 자살하게 추측하는 거거든. 증거가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여자 굉장히 내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펜하이머한테도 나중에 FBI가
그 진테트록 만난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그렇죠. 그것도 진테트록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오펜하이머한테 한 번씩 연락을 한단 말이야. 좀 만나달라. 그래서 근데 좀 만나긴 하면 되는데 만나고 같이 이제 자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가슴 아픈 관계를 클로이 모리츠가 나오더라고. 클로이 모리츠가 나왔다고? 클로이 모리츠지. 누가? 진테트록이. 아니다 이 사람. 아니가. 클로이 모리츠 아니야? 아니다. 너 클로이 모리츠를 봤지? 아니다. 아 진짜? 클로이 모리츠 아니다. 다른 배우 다른. 아 그래? 어쨌든 너 얼굴이 똑같이 생겼던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닮았지? 좀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클로이 모리츠가 더 예쁘지. 그런가? 아니 내가 좀 졸면서 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싫었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계하는 걸로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두 사람의 인연은 훨씬 더 가슴 아프고 그리고 진테트록이 이제 방황을 하고 지금 사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오펜하이머 그 당시 전성기란 말이야. 제일 잘 나갈 때. 뭐 그리고 그 키티라는 그 당시 키티가 유부녀였는데. 그러니까 키티도 유부녀였잖아. 유부녀였는데 오펜하이머한테 반해가지고 막 잘 고백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 사람 여자친구 있는데. 이때 보면 오펜하이머는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내면적으로는 자신감도 가득 차 있고. 그 다큐 보면은 오펜하이머 그 당시 밥 딜런 같았다 뭐 그랬나? 밥 딜런? 되게 잘 나가는 약간 뭐 팝스타 이런 사람 지금으로 치면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진테트록은 계속 방황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어째 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투쟁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여자랑 안정적인 남자가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자꾸 노출 장면으로 보여주더라고 영화에서는. 약간 난 그걸 좀 써먹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영화가 좀 지루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시간 반쯤 된다니까. 3시간짜리 있다. 3시간인가? 3시간쯤 되는데 중간쯤에 이런 좀 진짜 나쁜 감독이긴 한데 노출씬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좀 가볍게 다루고자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진테트록이라는 캐릭터를 그 영화에서 좀 가벼운 방향으로 써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청문회에서도 그냥 오펜하이머가 흔들리는 건데 그 위에 뻘거벗은 그 진테트록이 앉아있다 이거. 그럼 그것도 필요 없는 장면을 저렇게 넣었을까. 난 그 빨가벗겨져 있길래 오펜하이머 처음에는 빨가벗은 기분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 위에 진테트록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키티는 노려보는 듯한 그거를 물론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넣은 걸 보고 이 캐릭터를 너무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 저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을까 싶어서 그 연출이 저는 제일 별로였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난 이 영화 보면서 그 조연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 우리 저기 저 제목 뭐 코인 나왔던 퀸이 저 제목 뭐지? 보헤미안 랩소디 말하는 거야. 보헤미안 랩소디. 라미 말렉. 라미 말렉. 라미 말렉이 나오기도 했고. 나도 라미 말렉 나오길래 라미 말렉이 왜 나오냐. 이상 까메오인 줄 알았는데 까메오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데인드한도 나왔잖아. 진짜로? 데인드 나왔다. 데인드 어디서 나왔지? 데인드이 뭘로 나왔냐면 과학자로 나왔나? 그로브스 밑에 보면 맞네. 요런 안경 쓰고 있어갖고 중령은 아니었는데 그거까지 모르겠어. 근데 그로브스 밑에인데 그래서 데인드는 그걸로 나왔다. 패시? 그 사람하고 조사관이냐? 조사관이가. 어쨌든 계속 그걸로 물어보는 사람.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맨하탄 프로젝트 거기 안에도 있었다. 그로브스랑 같이. 그러니까 어제 보면 알게요. 근데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데인단도 나왔고 그리고 난 게리 올드만 나온 것도 깜짝 놀랐다. 게리 올드만이 나왔었나? 니 왜 어디로 나왔지? 게리 올드만이 그 대통령으로 나왔지.
아 트루먼? 응. 아 트루먼 게리 올드만이야. 게리 올드만이야. 나 이렇게 얼굴을 못 알아보나? 난 그 영화 보면서 꼭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나는. 잠깐 데인던 나 분명히 나도 네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데인단 나왔다. 이런 안경 쓰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데인단도 계속 꾸준히 나와. 프로메테우스 온다. 오펜하이머 쳐봐라며. 뭐 어쨌든 이거 끊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조연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연기하는데 참 난 그것도 반갑고, 그리고 난 그 배우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청문회 할 때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사람 있거든. 그 사람도 나 얼굴 진짜 많이 봤는데 그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더라. 나 이름 까먹었다. 와 근데 그 사람도 연기 잘하더라. 밀어붙이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조연들이 참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제 그 조연들 찾는 재미도 좀 하나 있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조시 하트넷도 나왔고. 그리고 조시 하트넷은 솔직히 말해서 난 몰랐다 처음에. 처음에 조시 하트넷이 나온 줄 몰랐는데 영화 다 보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게 나온 배우들 쭉 보니까 조시 하트넷이 있는 거야. 조시 하트넷이 어디 나왔지? 알고 보니까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강의실을 딱 받고 바로 옆에서 이제 기계 만들고 있던 과학 교수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하면 기억합니까? 그 교수가 조시 하트넷이었어. 조시 하트넷 많이 늙었대. 분장인지 모르겠네. 맞다. 조시한테 많이 늙었더라. 분장인지 모르겠대. 많이 늙어갖고 나 전혀 못 알아봤다. 나 자꾸 로브렌이라고 했잖아. 로브렌은 축구 선수인데 로브렌이 아니고. 노브레인? 밴드 아이가? 잠깐만.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 그 배우들 이름 모르겠는데 극 중에서는 그 보모인가? FBI한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넣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펜하이머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뭘 했는데 거기에 핵이 실려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펜하이머한테 얘기한 장면이 나와. 그 사람도 논란 배트맨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사람이거든. 다크나이트에 어떤 역할을 나왔냐면 조커 부하 중에 한 명인데 그 배트맨이 막 이렇게 막 계속 패면서 막 어디냐, 투페이스 그 하비덴트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비덴트가 어디 있냐고, 하비덴트가 그 부하를 조진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막 총 겨누면서 조커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이러는데 나는 어딘지 진짜 몰라 하면서 막 그랬던 연기했던 배우가 있어. 누군지 알다. 그 배우가 이번 오펜하이머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짜잘한 배우들이 나온 거 보니까 난 참 반갑더라. 게리 올드만도 그래서 반갑고, 게리 올드만도 다크나이트 나왔잖아요. 고등 경감으로. 나는 그 영감쟁이가 나올 줄 알았더만은. 그 인셉션에도 나오고 다크나이트에서 알프레드 집사로 나오는 할아버지 있어. 인셉션에는 디카프리오의 아버지인가? 그 나오는 단골로 등장하는 영감쟁이인데 그 영감쟁이 안 나와. 그 영감쟁이 엇받는가 봐. 그 영감쟁이가 이번에 오펜하이머 안 나왔대. 그래서 뭐 혹시 나왔을 수도 있어. 내가 한 번 보고 내가 그냥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놀란 감독의 작품에 자주 나오는 그런 조연들 찾아보는 재미도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반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캐스팅이 유명한 배우가 많이 나와가지고, 동엽이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논란 감독 사단 같은 거지. 그렇지. 그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배우가 많이 나오고, 익숙한 배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참신한 사람을 좀 안 쓴 것도 아쉽고, 너무 유명한 배우가 많이 나와서 나는 좀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라미 말랭 나왔다 얘가. 그때 아마 로다주랑
맞은편에 누가 있는데 맞은편에 오펜하이머가 있었나? 하여튼 스로우 제독이랑 오펜하이머랑 있는데 가운데 라미 말레가 우리 뚝 나오니까 라미 말레가한테 눈이 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이러면서 그때 대인단 난 대인단을 보고 있었고 라이언렉이 거기 있었나? 근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진짜 너무 유명한 사람들 많이 쓰니까 난 그런 거 좀 싫어하거든. 그럼 캐스팅이 뭐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뭐 쓰는 건 알겠지만은 좀 주인공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나머지는 좀 신예 배우들 많이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그래서 별로였어요. 어쨌든 영화 자체가 보면 이제 킬리안 머피의 1인의 제일 중요한 그 연기에서 나머지 받쳐주는 느낌이 좀 많은데, 그래서 그 받쳐주는데 너무 고급 재료가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킬리안 머피도 참 연기 잘하고 하더라. 어쨌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지금 아니 그거 하나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MX관이라는 게 돌비 애티모스 똑같은 거가? 내가 알기로는 비싼 건가? 내가 알기로는 MX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돌비 애티모스라고 알던데. 그러면 이렇게 보자. 그거 화면은 2D다 이거. 그러면 그 동엽이는 이제 음향적으로 또 워낙 민감한 친구고 또 MX관에서 봤으니까 메가박스 MX관에서 봤으니까 거기서 본 뭐 장점이랑 일단 나는 뭐 나도 사실 우리도 아까 처음 만나서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다른 데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오펜하이머가 소리가 주는 그게 엄청나게 좀 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펜하이머 자체에 보면 음악이 계속 깔려. 특별한 장면 없으면 계속 음악 깔리더라고. 특별한 그거 없으면. 근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OST를 이렇게 얘기하면 메인 테마가 있단 말이죠. 메인 테마가 있고 어떤 거를 보고 나면 그 테마가 머릿속에 남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왜 그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배트맨 대 슈퍼맨을 보고 나면 원더우먼의 테마곡이 계속 떠오르거든. 워낙 임팩트가 있던 장면이기도 했고. 근데 희한하게 이번 오펜하이머는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거의 없더라고. 근데 그게 단점이냐? 저는 또 그렇게 안 보긴 합니다. 그만큼 영화에 잘 녹아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핵폭발하고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쾅 커지는 거 있잖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놀랬다니까. 깜짝 놀라게 돼가지고 한 3번 놀란 것 같은데. 와, 아니 근데 나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그렇게 놀라는 장면도 있고 하긴 한데 거기서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밤에 봤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면서 코를 곤다고? 좀 그랬다. 나는 이 영화에 사실상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트리니티 터질 때가 약간 정점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정점은 스트로스가 중후반이지 이제 그때가 스트로스가 수업하고 있어. 조금만 스트로스가 자기 그 뭐지 자기 변호사지 변호사한테 막 이렇게 열내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어. 중후반쯤에 그 장면부터 완전 스릴러더라고 거의. 난 이 영화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스릴러 느낌이 많이 났어. 좀 희한하게 막 가슴 졸이고 막 트린디 장면도 사실 우리가 터질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두근두근하면서 본 건지. 스릴러. 나는 약간 스릴러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겠지만 저는 스릴러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완전 전기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코 골면서 자는 사람 이해가 되게 이걸 내가 스토리를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라고 모르고 봤다 치면은 보다가 좀 와 잘 만들었다 싶었을 것 같긴 한데
지루한 건 매 한 가지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영화관 가서 이렇게까지 막 보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IMAX에서 본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IMAX 카메라로 찍어서 IMAX 극장에서 개봉하는 게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그런 이거를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2D 극장 가서 보면 답답해요. 뭔가 답답해.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B열에서 보면서 밑에 내려봐 보니까 발밑까지 스크린이 있더라고. 저 위에까지. 그래가지고 다 좋았는데 옛날에 뭐 어벤져스나 뭐 덩케르크나 이런 영화들 IMAX 볼 때도 좋았는데 이번 영화는 또 IMAX 흑백 촬영도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 흑백으로는 만들었던가 코닥에서. 아 진짜로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IMAX 극장 가서 보더라도 계속 그 IMAX 비율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IMAX 비율로 나오다가 또 작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IMAX 비율로 쫙 늘어나서 뭔가 장면들을 보여줄 때는 뭐 사막에서 막 달리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 뉴멕시코 이쪽 부근이 오펜하이머한테 영화에서 나오지만은 엄청 뭐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란 말이야. 거기 가서 이제 항상 스트레스 풀고 또 일하러 가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말 타는 장면 나올 때라든지 그냥 황량한 그런 사막 장면이나 또 핵폭발 장면 나올 때라든지 되게 좋아요. 그 아마 킬리안 머피가 이제 표정 연기할 때도 좀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은데 크게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뭔가 이 장면을 내가 확대해서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근데 아마 IMAX가 음향적으로도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건데 전 좀 막기라 가지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동엽이 얘기한 것처럼 폭발하고 좀 이따 꽝 한다 얘가. 화면이 살짝 멈췄다가 꽝 할 때 그 영화관이 원래 그런 거나 좀 떨리던데 뭔가 좀 떨림이 있던데 4D도 아니고. 진짜 소리가 커서 그런가? 그게 앞에서 봐서 그런 것 같다. 좀 떨리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현장감이 좀 훨씬 있었어요. 그런 거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오펜하이머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면 제일 좋냐면 저는 이 영화는 무조건 진짜 IMAX 가서 봐야 돼. 근데 그리고 앞에서 봐야 돼. 그리고 IMAX 필름으로 촬영한 거니까 그게 맞긴 해.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제대로 한 번은 느끼고 싶다면 재개봉을 하더라도 IMAX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거든요. 뭐 할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난 좀 답답한 게 사람들 가운데 중간쯤에서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항상 영화들은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느껴져. 사실 IMAX로 봐왔자 뭐 그냥 화면 큰 거밖에 모르고. 근데 진짜 중압감 느끼고 싶은 3시간 동안 뭐 24시간 중에 3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러고 싶다면 최소 C열에서 봐야 된다. C열에서 C열 좌측이나 한가운데서 보면 또 화면이 눈앞에 다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오른쪽 눈이 더 편하다 하면 그냥 오른손잡이들 오른쪽 눈이 더 편하거든. 초점이 잘 맞다 그러면 약간 왼쪽에서 C열 한 15번이나 16번쯤에서 딱 보면 이게 좀 편하게 내 눈 안에 그 시선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IMAX를 하더라도. IMAX를 하더라도 영화 스크린 앞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B열이나 C열쯤에서 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의 베스트 존은 용산 IMAX 한 C열 15번 정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 그럼 진짜 22,000원이 아깝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줄 만한가? 이 영화를? 누구에 따라서 누구한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또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크게 여자 남자로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저는 항상 여자 남자로 나누면 제가 뭐 지금 와이프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제 누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 기준으로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게 보려면 원래 남자들이 약간 이과적인 영화 좋아하고 내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남성적인 영화가 있고 약간 여성적인 영화가 있다 했다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는 뭐 인터스텔라가 그나마 좀 여성적인 영화고 감성적인 게 많으니까 다크나이트가 남성적인 영화라 치면 전 이 영화도 남성적인 영화라고 보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감성적인 게 있긴 있어. 내가 약간 심파로 흘러가더라고 그때는.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심파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전기책이라서 그 끝에 보면 그 스트라우스 제독이 패배하고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약간 감동 코드 가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별로였는데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이 영화는 완전 남성적인 영화고 물리학 팬들 있을란가? 뭐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뭐 헌정하는 그런 영화라 가지고 여자분들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좀 전기 영화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강추하고 그리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보러 가는 거. 좀 알고 봐라. 아니 뭐 요즘에 핫한 영화 뭐 있지 이래가지고 이거 보러 갔다가는 진짜 코골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혹시나 이걸 진짜 보고 싶다 그러면 책까지는 아니라도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가시면 더 재밌게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재밌게가 아니고 안 보고 가면 재미없어요. 모르고 보고 가면 필수다. 재미가 없어요. 보고 가셔야 되고. 근데 맞아.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추천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그 과학자 이름 모르고 이래도 그냥 그런 물리학 이야기 나오고 하면 조금들은 다 관심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뭐 핵폭탄 이런 거니까 남자들은 좀 더 관심이 있어 하거든. 군대 얘기 비슷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또 초전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또 과학 관심이 많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남자들 그리고 진짜 저는 추천하는 게 이 책을 보고 가세요. 책을 보고 가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아는 동생 아는 여자분이 그러는데 이 책을 보고 있는 걸 보더니 책 보고 영화 보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저도 그걸 동의하는 게 절대 영화는 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더라도 책이 훨씬 재밌어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 텍스트량이 달라가지고 정보량이 다르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게 나도 어떻게 보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요즘 유튜브 같은데 정리 잘 해놨어요. 되게 많고 나도 그걸 많이 보고 갔었고 그런 것도 괜찮고 그 정도만 보고 가고 영화를 보고 정말 괜찮았다면 요거까지 읽는 걸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책을 보자마자 영화를 본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이게 이제 채실비치에서라는 영화인데 블로그에서 엄청 깠었는데 근데 그거 보고 그게 이안 머큐리라고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 첫날 밤 이야기예요. 첫날 밤에 잘못돼가지고 커플이 헤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 필력이 워낙 어마어마해가지고 근데 번역도 엄청 잘했더라고. 이 책이 엄청 재밌어요. 그 채실비치에서라는 소설이. 그걸 너무 재밌게 보고 영화를 딱 봤는데 영화가 진짜 뭐 장난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실 영화로 만들기에 쉬운 영화가 아닌데 그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책 보고 바로 영화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책을 보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진짜 대단한 감독이면 영화도 재밌겠지 하고 봤는데 솔직히 역시 영화는 책을 따라오지 못하더라고. 아무리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도. 근데 어느 정도는 따라갔고 그리고 이 책은 훨씬 지루하거든요.
훨씬 이게 전기라서 그냥 창고 문을 거의 쭉 나열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영화는 훨씬 그 영화적인 재미가 훨씬 크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 책 못지않게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그래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쨌든 누군가가 창작한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실제 인물이기도 하고 해서 한계가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도 사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근데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스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 영화다 보니까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해도 몇 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뭐 너무 책 얘기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 잘 만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한번 봤잖아요. 근데 또 보고 싶나 봐. 난 또 보고 싶어. 아 진짜로? 응. 저는 이게 정상적인 아이맥스 가격으로 하면 22,000원이거든요. 저는 조조 영화라고 와가지고 17,000원에 봤는데 22,000원 주고 두 번 볼 필요는 없다. 두 번 볼 필요는 없고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제 유료 결제하고 볼 수 있다면 집에서 한 번 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 이거를 뭐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또 보고 싶진 않고 내용이 괜찮아서 아니면 내용을 내가 놓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집에서 다 보고 싶은 느낌? 아 그렇지. 나도 그건 막 동감한다. 나도 그래서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오펜하이머가 뭐 블루레이가 빨리 발매가 된다. 그러면 그걸로 볼 것 같아. 나도. 근데 진짜 핵폭탄 그 트리니티 핵실험 장면은 그러니까 영화사에 남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맥스로 보면 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 약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그 순간에는. 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사실 이거를 또 보고 싶은 이유가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예요 이게. 맞아.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다 보니까 내가 다 보고 나니까 또 내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그만큼 저도 이제 오펜하이머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제 그 매력이 약간 사료가 이제 매료가 되어서 나도 그런 건데 어쨌든 영화 자체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나는 새로운 시도라고 봤거든. 왜냐면 새로운 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스텔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대사나 뭐 이렇게 연기 이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해서 나는 크리스토퍼 놀란은 새로운 시도가 된 작품이라고 봐. 나는 그런 영화를 찍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시도라 하면 전기 영화를 처음 찍어가지고 감독 개인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일 수가 있는데 뭐 연출도 나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흑백 칼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그렇고 약간 나는 스릴러적으로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이런 것도 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그 로다주가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감정이 막 고조된 그런 느낌이 옛날 그 쿠엔틴 타란티노 장고에서 보면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막 방 깨면서 막 이렇게 막 열변한 거기서 감정이 엄청 고조되는데 그런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해서 나는 논란의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한 영화라고 난 보고 그래서 근데 그 시도가 나쁘진 않았다. 나는 괜찮았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를 준다면? 점수? 우리 저번에 미션 임퍼서블 점수 니 몇 점 줬었지? 나 낮게 줬던 것 같은데. 내가 미션 임퍼서블
8점인가 7점 준 것 같거든. 나도 8점 줬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약간 점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이게 자꾸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감독으로 보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인데 누가 찍었다 하면, 이 감독 치고는 못 만든 영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아니면 뭐 신혜 감독이면 와 신혜 감독 이 정도면 잘 만들었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치고는 저는 한 7.5점? 7.5? 7점에 7.5? 이 정도? 그래? 난 7. 근데 사실 나도 거의 왜 그렇게 많았는지 알아.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저는 인터스텔라가 넘버원이고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 뭐 그 다크나이트가 좀 낫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엄청 낮진 않은데 인터스텔라, 인셉션 그리고 다크나이트 요런 순위라 가지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 선호하는 게. 나는 뭐 이렇게 한다면 와 어렵다. 근데 이거 너무 정하기 어렵다. 1위가 나는 인셉션 쪽인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쭉 이렇게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보면서 가장 막 그렇게 했던 건 인셉션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다크나이트를 할지 인터스텔라를 할지 모르겠다. 테넷 알고? 그러니까 테넷도 너무 재밌는데 다크나이트 인셉션이 또 너무 잘 빠진 영화니까 이게 정하지를 못하겠네. 순위 정한 것도 난 사실 지금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들보다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재미있었으니 저도 7.5점 주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 한 5점 만점에 3.5점 되는 건데. 그 정도면 그 정도는 되는 좀 낫네. 아니 근데 이거는 다른 영화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박해지는 버프가 있다니까. 놀란 감독 영화인데 이 정도?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점수를 짜게 주거든요. 10점은 아예 없고 다 낮게 평가하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해야 진짜 좋은 영화 나왔을 때 높게 주니까. 근데 내가 데드 리코닝을 7점 아니면 8점 줬는데 얘를 7.5 준다고? 오펜하이머를? 난 그거 동의 못하지. 아닌데. 뭐 어쨌든 점수는 그 정도로. 점수는 약간 사람들 기대 이하로 우리가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재밌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논외로 영화 이야기는 얼추 다 했으니까 어쨌든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 인생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영화를 보시려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인생을 다루려면 진짜 책 한 권 분량이라고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영화 보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류 역사가 엄청 한 번씩 빨리 변할 때가 있거든요. 발전을 할 때가 뭐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아마 이 시기가 오펜하이머 인생을 다뤘기도 하지만 요 시기가 과학혁명이었던 것 같아. 그 시기에 무슨 말도 안 되게 아인슈타인이니 뭐 닐스 보니 양자역학 이런 거 다 튀어나온다 얘가. 그렇지. 이 시기에 보면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해지긴 했었는데 잠깐 유명해지긴 했었는데 노벨상을 못 받았지. 그 사람 노벨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 당시엔 노벨상 못 받으면 약간 명함 못 믿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거기도 보면 왜 노벨상 못 받았느냐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로버스 장군이 그 말 하죠. 그 심지어 오펜하이머는 블랙홀도 발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 노벨상 못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과학자로서 그렇게 정점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기가 과학혁명의 시기였고 지금도 어찌 보면 지금 4차 혁명이 뭐니해서 AI도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도 우리가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약간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그런 시기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산업혁명 시기에도 뭐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동엽이가 아까 전에 오펜하이머 인생 자체가 뭐 핵폭탄 같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어떤 혁명적인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천재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 좀 미안하긴 한데, 천재들 중에서도 좀 망가진 인생을 산 천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그런 이미지를 갖고 보시면 이 사람이 진짜 정점을 찍었다가 추락하게 되는, 뭐 어쨌든 그런 굴곡이 있으니까 또 스토리가 나오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인생 가지고 영화 만들면 진짜 재미없거든.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계속 성공만 하는데 뭔 재미가 있어 거기에. 아인슈타인도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창피당한 게 한 번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게 이제 영화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 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사실 이 책 제목도 봐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란다. 엄청난 거 아이가? 프로메테우스라니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 타임지에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타임지에 그 킬리안 머피 얼굴이 실리고 이런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그거를 굳이 안 다루던데 저는 예전에 타임지에서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쓴 글 보고 우아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는데 오펜하이머는 올림푸스 산에 침입을 해가지고 제우스의 번개를 가져왔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게 핵폭탄이야 이거지. 그치. 그만큼 엄청난 그거를 하는 거긴 해. 이제 사람들이 영화 보기 전에,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나서도 궁금증을 많이 가지는 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청 유약한 사람이고 성인 되고서도 엄청 리더십 있는 타입은 아닌데 어떻게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었냐, 이 그로브스 장군을 이 사람을 왜 선택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에서도 나오긴 잠깐 나오긴 나와요. 이 사람 보면 뭐 뭔가 그런 좀 말도 되게 잘하고, 또 네가 팀을 어떻게 이끌 거냐 하니까 이 사람이 쫙쫙쫙 그런 그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로브스 장군한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좀 설명되진 않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당대에 유명했던 물리학자들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이거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닐스 보어, 유대인, 막스 보르니니, 뭐 하이젠베르크 그 사람 다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들의 특징은 물리학은 지구 끝까지 잘하는데 물리학밖에 몰라. 다른 건 하나도 몰라. 근데 오펜하이머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집안적인 가정교육도 그렇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언어학적인 능력도 엄청 뛰어났어. 산스크리트어 하는 거 봐라.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뛰어난 건 영화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애연가기도 했고, 나중에 보면 파티도 되게 많이 하거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맨날 집에서 파티하고 그래요.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면, 그 당시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인정 별로 안 했어. 미국에 있는 물리학자들은 별로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엄청 뛰어난 물리학자들이고, 오펜하이머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리학도 천재적으로 잘 하면서 다른 것도 다 잘 할 줄 아는 거예요. 사교적인 것도 뛰어나고, 뭐 역사학이나 언어학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요. 예술적인 것도 조예가 깊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어째 보면 이렇게 잘 융합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독일 쪽이랑 미국 쪽에 있는 어떤 뭔가 문화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사람적인 거나 다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영국으로 갔다가 독일 가서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왔으니까 이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이래가지고 어쩌면 인맥도 되게 다양하게 넓었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로브스 장군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로브스 장군이 확실히 사람 보는 눈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보고 알았대 자기는. 그 보면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이런 조직을 이끌었다는 거에 대해 신기하지만 가끔은 이런 사람이 특출난 재능 있는 사람보다 조직을 이끄는 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다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적임자였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저희가 일단은 뭐 점수는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굉장히 추천한 영화고 저는 꼭 보긴 해야 돼요.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이긴 하고 실제로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도 꼭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펜하이머는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와서 영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 그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더라. 우리는 영화 리뷰어가 아니라 영화를 가지고 그냥 우리 생각을 주절주절 얘기하는 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술 먹방 찍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영화에 대해서 우리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저희가 아는 거에서 뭐 잘못된 거나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댓구알.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뿅뿅.